방송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승리하면서 독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동독에 속했던 지역 민심이 주류인 중도 성향 정당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또 지난 6월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하면 축구만큼이나 탱고도 유명하죠. 해마다 탱고 축제도 열리고 탱고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정열의 춤 탱고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을 이번 주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며 또다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중재를 그만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에서 다수의 민간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영국 내에서는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금지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지난 7월 달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소유한 비행기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압류했습니다. 메릭 갈란드 미 법무장관은 다소 펠콘 900EX 항공기가 유럽 회사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 불법 밀반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미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들이 카리브해 유럽 회사를 통해서 해당 항공기를 불법 구매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 향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자민당은 현지 시각 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는데요. 정리안은 개헌 논의 핵심인 헌법 구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헌법 구조 1항과 2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서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 중인데요.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바탕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커원저 전 대만 민중단 주석이 석방됐습니다.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현재 시각으로 2일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커 전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커 전 주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라이칭더 총통은 정당과 사람의 관계없이 위법한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수사 및 처리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커 전 주석은 2014년 무소속으로 타이페이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의 랜성원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만 이후 각종 스캔들이 연루돼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노마를 출발한 교황은 3일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등 4개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교황 재외 기간 중 이동거리, 체류 기간 모두 역대 최장입니다. 교황은 이번 순방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적 신념 속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겪고 있는 이들을 만나서 위로하면서 대화와 화해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네. 어제도 이제 소식을 전해 들으셨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끌고 갔었던 이스라엘 인질 6명 결국 사망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건데 더 이상 참지 못한 이스라엘 시민들이 네타냐후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 노조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밤부터 2일 밤까지 이스라엘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은 텔아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석하면서 전국적으로 최소 70만 명 이번 시위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즉각적인 휴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CNN 방송은 이번 시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도 이번 시위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네타냐후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전시 내각 일원인 갈란트 국방장관도 휴전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수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를 든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이 101명인데요. 이 가운데 35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국제사회 압박도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당장은 지금 뭐 휴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영국도 국제법상 위반 가능성을 이어들면서 이스라엘 측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 조치에는 군용기, 헬기, 드론 부품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사과는 했습니다. 2일날 기자회견 통해서 시신으로 발견된 인질 6명의 유족들에게 사과를 표하긴 이스라엘은 이번 학살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마스가 이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필라델피 회랑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여전히 주둔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필라델피 회랑 지하탄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무기, 탄약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은 그동안의 휴전 협상에서 회랑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 협상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라.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이야말로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노동절인 2일날 자신이 공정한 무역 협상을 이끌어냈고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소셜에 자신의 임기 동안에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것 덕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협상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덕분에 기업과 노동자들이 모두가 번영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 거론하면서 민주당 정부 기간 동안에 기름값, 교통값, 식료품 안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러스트벨트 방문해서 노동자 표심 공략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냥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말로만 했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 직접 장소를 방문한 건데요. 노동자인 2일날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미국의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기여했다면서 노조가 강해야지 미국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재임 기간 동안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막았었고 최저 임금 인상도 반대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연방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에 노조 파괴자를 임명하면서 이거 사실 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요람인 디트로이트는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 덕분에 굉장히 잘 사던 곳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쇠락하면서 좀 정말 못 사는 동네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러스트벨트인데 이 지역에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세 개 주는 대선 승부를 결정할 경합주인데 특히 노동조합에 소속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게도 공화당에게도. 네. 원래 민주당 지세가 강했었는데요. 201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세 개 주를 가져가면서 대선 승리했고 그리고 2020년 때는 친노조 성향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찾으면서 이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민주당의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철강 도시 알려진 피츠버그에서 일본 제철이 미국의 대표 철강 회사인 뉴에스트를 인수하는 것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 노동자 역시 표심이, 그렇죠, 맞아요. 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하는 일이다. 이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해졌네요. 네. 노동자의 표심. 음.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논란을 끝내 새로운 근거. 예.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개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쟁점 정리안은 개헌 논의 핵심인 헌법 구조 1항 그리고 2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조문을 새롭게 만들어서 자위대를 명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이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구조 1항은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것이 쓰여져 있고 네. 2항에는 육해 공군 전력의 보유 및 국가의 교정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 조항에 따라서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쟁점 정리안에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무력 공격 또는 감염증이 발생할 때 이걸 긴급사태로 규정을 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통해서 국회 의결 없이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바탕으로 해서 개헌안 조문안 작업을 가속화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자위대 존재 근거를 이제는 헌법에 명기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이 전쟁 포기와 전력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위대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자 이걸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것이 자민당의 계획입니다. 네. 이번 달 27일 날 차기 총재 선거를 뒤에 이제 국회를 해산해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이 자민당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을 집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이 같은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좀 속도가 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개헌 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요. 여론도 봐야 되는데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이 지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일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는데요. 헌법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이 61%로 네. 작년 조사 때 55%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어. 그리고 보수당 요미리 신문이 지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역시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는데요. 헌법 구조 1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75%였습니다. 네. 니혼게제 신문은 자민당 총재가 바뀌게 되면 중요한 해산 후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데 개헌을 위한 작업을 진전시켜서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집결하는 의도가 자민당에 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뭘 반대하실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어떤 하시는데요. 걸까요? 프랑스가 파리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네네. 그래서 에펠탑에 올림픽 오륜을 에펠탑에 붙여뒀는데요. 예. 이걸 영구히 가져가겠다고 파리 시장이 말하자 에펠탑의 설계자인 구스타프 에펠의 후손들이 절대 안 돼. 내 눈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돼라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겁니다. 네. 에펠 후손협회 측은 135년 전에 건설된 파리와
프랑스 전체 상징이 된 에펠탑에 외부 어떤 구조물이 상징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얀 이달고 파리 시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협의 끝에 오륜 조형물을 에펠탑에 그대로 남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파리 시장이니까 자신이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펠의 증손자인 올리비에는 2014년 파리 패럴림픽 폐막 이후에 얼마 동안 남아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만 에펠탑이 광고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히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고 시장이 오륜 보존 계획에 대해서 파리시 의회 관계자들과 미리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좀 반대 입장 밝혔고요. 또 프랑스 문화부 장관도 에펠탑은 보호 대상인 기념물이라면서 관련 결정 내리기 전에 유산보호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모든 절차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어야 됐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시민들의 의견도 좀 더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만약에 뭐 남산타워에 갑자기 오륜이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파리 시장이어도. 그렇죠. 시장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이거는 조금. 뭐 센강이 뛰어드는 건 자기 의지를 뛰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징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 결정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야기가 좀 나오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자, 버블 꺼진 버블티 이야기를 5번째로 준비하셨는데요. 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요식업계가 요즘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버블티 업계 측에서도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젊은 사이에서 도시 생활의 상징을 여겨졌던 버블티가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중국 전역의 도심 거리 쇼핑몰에서 이 대용량의 화려한 버블티 1형 컵에 빨대를 꽂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학생들이 마라탕을 먹고 입가심으로 버블티 많이 먹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버블티가 중국 경제 성장을 보여준 어떤 상징처럼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체인점들에 다르긴 합니다만 25에서 40위안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 돈에서 7,500원까지 하거든요. 버블티 하나가. 그래서 여기 또 프리미엄 제품까지 나오면서 좀 더 비싼 제품이 잘 팔리게 됐었고 또 수많은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 무려 50만 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후에 중국 경제가 회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고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버블티 업계도 타격을 받게 돼서 이제는 1달러 1,300원도 안 되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맛이 비슷하니까 굳이 7,500원 내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싼 버블들 찾고 있고 인터넷에 할인 쿠폰 이런 거 하면은 530원, 530원짜리 버블티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이제 그래서 많이 나네요. 버블티에서 버블 거품이 꺼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또 하나 요인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의 커피를 즐겼었는데 중국의 커피 브랜드들도 경기가 좋지 않자 저가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도 커피도 이렇게 싼데 뭐 버블티 내가 이 돈까지 먹어야 돼? 버블티 너무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싼 가격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뭐 음료업계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국수집 3만 개를 포함해서 식음료 매장 100만 곳이 폐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체인점들, 뭐 KM 이런 체인점들도 큰 매장보다는 작은 매장을 지금 많이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작은 매장을 뭐 지하철역, 길거리, 공원 같은 곳에 설치를 하고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제품도 좀 싼 가격을 많이 내는다고요. 그래서 뭐 M사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에 15위안 돈으로 2,800원짜리 아침 세트 메뉴를 팔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우디아나 모닝포스트는 소규모 매장의 매출은 물론 작지만 소비자들이 가성비 높은 상품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도 남는 장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제부터는 동시 입장입니다. 결혼하실 때 아빠
손을 손 잡고 잡고. 보통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스웨덴 교회가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관행을 네.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전통적인 문화와 맞지 않을 뿐더러 너무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루터교인 스웨덴 교회가 가을 총회에서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는 관행을 금지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 전통적으로 루터교를 믿고 있는 스웨덴 교회는 신랑 신부 입장 방식을 목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고요. 네. 신랑과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미디어 영향 때문에 영미권에 여러 가지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10년에 스웨덴의 왕세자 빅토리아가 아버지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트렌드야 이거 약간 이렇게 붐이 불면서 그렇군요.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네, 네. 하지만 스웨덴은 유럽연합에서도 성평등 지수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새 보호자에게 신랑에게 넘겨준다는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냥 뭐 예식 중에 일부고 가족 네. 중에서 표시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냐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조금 예. 네.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생각도 예, 맞아요. 좀 들기는 동시입장도 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루터 반데로스의 노래 Dance with My Father 전해드립니다.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ife removed all the innocence, my father would lift me high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Ooh. When I and my mother would disagree, to get my way I would run from her to him. He'd make me laugh just to comfort me, yeah, yeah. Then finally make me do just what my mama said. Later that night when I was asleep, he left $1 under my sheet.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gone from me. If I could steal one final glance, one final step, one final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옛 소련의 레닌에 비유하듯이 발언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영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고열 증상 등으로 119에 신고된 2살 유아가 1시간 만에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손상으로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도권 병원 11곳에서 진료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쓰레기장에서 실탄 300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달 25일 이스라엘에 입국한 한국인 180여 명 중 남아있던 30여 명이 어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 금지 또는 출국 권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 민간인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독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독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하면 축구도 유명한데 탱고도 아주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축구와 더불어 탱고로도 유명한데요. 이유인즉 탱고의 본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19세기 말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온 유럽 이민자들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의 허름한 선술집에서 고향을 그리며 추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민자들 중 남자의 비중이 더 많았기에 탱고도 초창기에는 남자끼리 췄다고 하는데요. 그 후 남녀 간에 매혹적으로 추는 춤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네. 탱고는 4개의 다리와 하나의 심장이 추는 춤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만큼 커플이 열정적으로 밀착해 추는 춤이기 때문입니다. 네. 탱고의 날도 있다고요? 네,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12월 11일을 국립 탱고의 날로 기념하는데요. 이는 탱고계의 거장인 2명의 탄생을 기리기 때문입니다. 네. 한 명은 1890년생인 탱고 가수 카를로스 가르델인데요. 네. 그는 생전에 약 900여 곡의 탱고 노래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탱고가 유행하던 당시에는 요즘 널리 알려진 아이돌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또한 카를로스 가르델은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탱고 가수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아티스트는요, 1899년생인 탱고 작곡가이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훌리오 데 까로입니다. 비록 태어난 연도는 서로 다르지만요, 네. 이 두 거장의 생일이 같은 날인 12월 11일이기에 그날을 바로 국립 탱고의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탱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탱고는요, 20세기부터는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 탱고의 세계로의 도약은요, 2009년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전국에 약 300여 개가 넘는 공립 및 사립 탱고 아카데미가 있다 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세트바입니다. 네. 일명 국립 탱고 유니버시티라는 곳인데요. 1991년 설립된 이곳은 탱고 강사를 양성하는 곳이고요. 현재 약 700여 명의 학생이 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크고 작은 약 200여 개가 넘는 탱고 컴퍼니가 있어서 국내외 공연을 다니고 있고요. 네. 탱고 컴퍼니의 경우에는 무용수, 안무가, 음악가, 의류 및 탱고 슈즈 디자이너, 그리고 세트 디자이너 등 많은 이들이 연관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탱고를 보러 또 탱고를 배우러 아르헨티나 찾는 관광객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탱고는 아르헨티나에서 연간 약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문화 사업인데요. 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특히나 유럽과 일본에서는 안식년을 요청한 뒤 오직 탱고를 배우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오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 관광객들 중에서는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식별하는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탱고라고도 합니다. 보통 탱고는 밀롱가라는 탱고장에서 추는데요. 네. 밀롱가는 가운데 홀을 두고 양옆으로 테이블을 둔 형태입니다. 테이블에 앉았다가 남녀가 서로 눈짓을 교환한 후에요. 서로 맞으면 가운데 홀로 탱고를 추러 나갑니다. 아.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만 약 140여 개의 밀롱가가 있다고 합니다. 탱고는 아르헨티나에 있어서는 큰 문화 자산인데요. 네. 매년 8월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페스티벌과 탱고 월드컵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관광객들은 탱고를 보러 몰려오는데요. 탱고에 매혹된 관광객들은 탱고 의상, 주얼리, 또 기념품도 구매하고요. 음반과 서적 등도 구매해 간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올해 8월에 열린 탱고 월드컵에는요. 53개국에서 약 750 커플이 등록했다 합니다. 탱고 아마추어와 전문가들로 나눠져 진행된 이 대회는요. 네. 전 세계적으로 탱고 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회입니다. 2020년 페르난데스 정권 시절에는요. 탱고를 문화사업으로 지정해 경제적 자원을 창출하는 국가 문화 브랜드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지만요. 네. 그 후 2023년 말 밀레이 정권으로 바뀌면서 문화부도 축소되고 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탱고의 문화 브랜드화는 안타깝게도 잠시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지에서 탱고를 또 배운다든지 감상을 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탱고를 배우려면 일단은 밀롱가에서 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곳에서 탱고 그룹 수업에 참여한 뒤 네.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탱고를 추러 온 이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요, 탱고 아카데미에 등록해 개인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또 멋진 탱고 쇼를 감상하려면요,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곳곳에서 밤에 열리는 탱고 디너 쇼장에 가도 됩니다. 소가 인구수보다 많은 아르헨티나의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면서 디너를 맛보고요. 네. 그 후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탱고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탱고쇼는 탱고 댄스뿐만 아니라 사랑과 이별에 관한 구슬픈 가사의 탱고 노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탱고 쇼장마다 가격이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디너쇼는 100불에서 150불, 한화로는 약 13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탱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정독주통신원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1일에 치러진 독일 튜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이 제1당에 올랐습니다. 독일에서 이 극우 성향 정당이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것, 나치 독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나치 시대 경험 때문에 극우 세력에 대한 극도의 경계감을 가진 나라, 이 독일에서 이번 선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란 극우 성향 정당이 이번 튜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1등했어요. 약 네. 33%로
그 2위는 보수 주류 정당인 기민당이 약 24%, 급진 23.6%. 좌파인 자라 바겐 크네이트 동맹이 약 1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집권당인 그 주도 세력인 3인당은 네. 이번 이 튜링겐 주의 선거에서 불과 6%, 거기에 포함된 독색당은 3%, 자민당은 1%로 아주 거의 참패를 했죠. 네. 같은 날 치러진 그 옆에 작센 주의 선거에서도 독일 대한당이 약 30%로 2위했습니다. 1등은 보수 주류 정당인 기민당인데 31.9%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대한당이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한 거죠. 그러네요. 3위 작산에서도 3위는 역시 급진 좌파인 자라 바겐 크네이트가 약 12%로 3위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집권 3인당은 7%로 거의 네. 나락에 떨어졌죠. 한마디로 말해서 맨 왼쪽에 있는 정당, 맨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대약진을 한 거죠. 네. 독일이 나치 시대 이후 이 극우 성향 정당이 선거에서 1위를 한 게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을 위한 대안인 이 당의 성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독일 대항은 창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2013년 4월에 창당했고 그해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5%에 살짝 미달했어요. 그래서 5%. 네. 의석을 못 얻었어요. 네. 독일에서 5% 이상을 얻어야지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근데도 하여튼 처음부터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렇군요. 네. 보수 주류 정당인 기민당의 당원이자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렌트 류케라고 하는 기민당 당원이자 경제학자였어요. 네. 애초에는 유럽 통합 반대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 보수적인 도덕가치 옹호 등을 내세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극우 쪽으로 저변을 확대해 갔습니다. 현재는 유럽 통합과 이민, 무슬림 반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사법부는 이 정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극단 정당의 혐의가 상당히 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창당 다음에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7석을 얻어서 첫 원내 진출에 성공했고 2017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무려 94석을 얻어서 3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 자민당 주도 연정이 성립됐던 2021년 총선에서는 83석으로 제5당으로 좀 떨어지긴 했으나 네. 지난해부터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지지율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주요 정당으로 급부상을 한 건데 그 네.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당이 애초에 초점을 뒀던 유럽 통합에 대한 반대, 그만큼 네. 독일 국민사회에서 유럽 통합, 즉 유럽 연합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다는 거죠. 네. 독일은 유럽 연합을 이끄는 기관차이자 중추입니다. 그렇죠. 독일 대중사회에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유럽 연합의 지도국이 돼서 다른 나라 살림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되느냐. 네. 이런 회의감이 많이 짙어지고 있죠. 네. 특히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해서 그렇죠. 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국가 재정이 파산되니까 유럽 연합이 돈을 내 갖고서 구제해 줬습니다. 네. 당연히 독일이 돈을 많이 냈겠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사회에서 우리가 왜 저런 나라까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반대가 있었고 또 그때 또 2010년 이후에 중동에서 내전이 심해져가지고 시리아 내전 등 전쟁이 네. 심해져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 왜 우리 독일이 유럽 나라 살림 챙겨주고 남의 나라 중동이나 아프리카 난민들 우리가 다 챙겨야 하느냐. 네,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독일 대한당이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한 거죠. 특히 옛 동동 지역 서독에 비해서 낙후된 그 지역에서 세력이 더 확장됐습니다. 독일 통일 뒤에 동독에서는 스킨헤드족이라는 극우 세력들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이 독일 대한당이 그야말로 대안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독일 대한당이 지방 정부 차원이지만 집권을 하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집권을 하려면 30%밖에 못 얻기 때문에 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어떤 정당도 독일 대한당과 연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튜링겐에서 독일 대한당의 지도자 비오른 회케는 인종적 민족주의자로 나치 슬로건을 사용한 혐의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른 정당들이 손잡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튜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2위를 한 기민당이 3위를 한 급진좌파 자라 바겐 크네이트 동맹과 연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민당 자라바겐크네이트 동맹 3인당이 다 합쳐도 과반의 한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정이 지금 아주 기존의 정치 모습이 잘 안 통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그 연정 대상으로 포함되는 좌파 포퓰리스트 급진 정당인 자라바겐크네이트. 네. 이게 자라바겐크네이트가 이 지도자 이름입니다. 자라바겐크네이트라는 동독 공산당 출신으로 현재 연방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연정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독일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하고 러시아와 협상하자. 그렇죠. 이 독일 기민당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뭐 집권당도 현재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방 정부 차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극우 세력이 부상하면서 기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정치 문법이 안 통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상황이 예.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중도우파, 중도좌파가 번갈아 선거에 승리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연정이 구성됐는데 네. 이 극우 세력이 톡 뛰어들어오면서 이게 서로 간에 어렵네요. 악의가 잘 안 맞는 거죠. 네, 예, 네, 예.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말 7월 초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거의 집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는데 이 경계감이 발동해서 2차 투표에 들어가니까는 좌파 연합과 연합했죠. 네. 중도 우파가 연합을 해서 투우파 단일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인 선거 결과는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이 1등을 하고 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우파 연합이 2등을 하고 국민연합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극우 국민연합의 의회 일당을 막았는데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내각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좌파연합인 관례대로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에서 최대 의석을 가진 72석입니다. 급진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연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네. 또 그 대표 장릭 멜랑숑이 총리가 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마크롱 있는 거죠. 대통령이 우리는 그런 급진 좌파 절대 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연정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연정이 구성이 안 되고 계속 지금 공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 또 멜랑숑이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중단 및 러시아 협상을 주장해서 마크롱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강경한 대러시아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서 서로 화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유럽 네, 정치 네, 지형이 유럽에서 이렇게 극우 정당이 부상을 하게 됐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유럽의 극우 정당의 어쩌면 선두 주자를 하면 방금 얘기했던 프랑스의 국민연합이죠. 그렇죠. 그 국민연합의 전신이 국민전선이었습니다. 네네. 1972년에 창당이 됐습니다. 이 국민전선은 지금 국민연합 지도자인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이 창당을 했습니다. 원래 네. 장마리 르펜은 1960년대 초에 끝난 프랑스의 알제리 전쟁 때 참전했던 공수부대 출신의 군인입니다. 네. 지금 이 프랑스의 제5가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됐냐면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물러나고 알제리 독립을 허용하니까 그때 이 알제리 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들이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진군해갖고서 전쟁에 왜 우리가 이 프랑스 알제리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쿠데타를 협박했습니다. 나라가 프랑스가 위기에 빠졌을 적에 네. 2차 대전의 영웅 드골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를 수습하면서 제5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그 알제리에서 철수했던 군인이나 프랑스 주민들이 이 국민전선의 모태가 된 거죠. 장마리 르펜이 창당한 것 비슷하게. 네.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소외된 중하류층 보수층을 상대로 세력을 넓혀가다가 2002년 대선 때 장마리 르펜이 3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극우의 부상을 알리게 됐습니다. 네. 2012년에 딸인 마린 르펜이 대표로 선출돼서 아버지를 사실상 실각시켜버리고서 이제는 국민전선을 국민연합으로 재편하고 인종주의 색채를 희석하고 반인민을 기치로 해서 지금 세력을 더 넓혀나간 거죠. 네. 이탈리아에서도 2022년 총선에서 네오파시스트 뿌리를 가진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정당이 주도한 중도우파 정부가 성립됐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형제의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는 총리인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원조인 무솔리니가 애국자라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극우 파시스트 성향인데 지금은 이제 중도우파 정치인으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1991년에 창단했던 영국 독립당, 네덜란드에서 2023년 총선에서 1당으로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 네. 오스트리아에서 제3당인 오스트리아 자유당, 스웨덴에서 2022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된 스웨덴 민주당, 노르웨이에서 현재 제3당인 진보당 등 이게 모두 극우 성향
네. 혹은 극우 파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인데 이제는 집권 전쟁에 참가하거나 제2당, 3당으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이제는 좀 주류의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죠. 주류에 거의 근접한 지지까지 그렇죠. 올라온 거죠. 네,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정당들이 과거의 정치권에서 주변부에 있던 극우 정당과는 조금 약간 좀 차원이 다르고 좀 진화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과거 서방에서 극우 정당이란 이 스킨헤드적으로 상징되는 인종주의 성향이 강한 아주 조악한 정치 집단들이었는데 네. 현재 언급했던 정당들은 극우 성향이 가미된 우파 파퓰리즘 정당을 변신했다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달라졌다. 좀 달라졌습니다. 네. 즉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반유럽연합, 반이민, 반무슬림 등을 기조로 하고 과거의 조악한 인종주의 색채를 많이 걷어내 버려서 재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는 자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외교 노선도 표명해서 이런 점에서는 어떤 정통 좌파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서방의 자유주의 세력이나 중도 우파 정당들이 이들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에 대해서 니네들이 러시아와 협상하지 않는 얘기는 브라딘 푸틴 같은 그 권위주의 독재자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은 자국의 에리트 주류들이 자유와 인권을 명분으로 고상한 척하면서 번번 전쟁에 개입하고 자국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네. 불만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주류 에리트들이 국제적 이권 연대를 더 중시하고 자국 국민은 돌보지 않는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네. 대중성을 좀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그렇습니다. 프랑스 총선에 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독일에서도 지방선거지만 이렇게 극우 성향 정당이 약진을 하면서 어쨌든 전체 서유럽 전체 좀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트럼프가 그렇죠. 수 있죠. 예, 영향이 많이 미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존의 정치적 문법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세계로 정치 세계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즉 프랑스에서 지금 내각 구성이 나눠있고 독일에서도 3인당 주도의 신호 3당 연합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서방에서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이 목소리를 합쳐서 전쟁 그만두자 그리고 지원도 그만해라 얘기하니까 서방 동맹에 상당히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 우파 포퓰리즘 물결이 미국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미국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반이민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중도 우파 가치가 트럼프에서 완전히 해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유럽에서 우파 파퓰리즘 정당 약진이 더 심화된다면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이라는 것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는 이제 중도 좌파 정당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급진 좌파들이 부상과 결합하면서 서방의 진보 세력의 재편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동잎 하나가 떨어져도 우리가 천하의 가을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이 서방에서 극우 성향의 우파 파퓰리즘 정당들이 약진하고 트럼프가 부상하면은 서방에서 좌우진영의 큰 변화가 불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독일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극우 정당의 약진 배경 또 유럽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좌우 진영의 재편 움직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루퍼트 홈스의 에스케이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tired.